김덕배는 젊은 시절부터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했다. 새벽같이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계산대를 지켰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남은 건 아직 어린 하나뿐인 아들뿐이었다. 김덕배는 결심했다. 이 아이 하나만 잘 키우자. 내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몸이 약했던 아들을 돌보기 위해 김덕배는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내가 잘 크는 것만이 아빠한테는 세상 전부야. 그 긴 세월 동안 김덕배는 자신을 버티게 한 게 오직 아들이었다. 아들은 김덕배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열심히 공부해 명문대에 합격하고 졸업 후에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에 취직했다. 그날 아들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저 최종 합격했어요.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김덕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래, 내 아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그날 밤 김덕배는 아내의 영정 앞에 조심스레 잔을 올리고 말했다. 당신도 보고 있지? 우리 아들 해냈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그래. 이제야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구나. 결혼식장에서 김덕배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됐다. 나는 참 잘 살았다. 김덕배는 아들의 새 가정을 축복하며 이제는 여생을 평화롭게 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덕배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들은 저녁 식사를 하자며 자신들 집으로 김덕배를 초대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까지 준비해 찾아갔다. 현관 앞에서 벨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아버님, 오셨어요. 저기, 신발은 현관 오른쪽 선반 위에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현관을 엄청 깨끗하게 관리해서요. 김덕배는 순간 움찔했다. 아니, 그냥 신발 벗으면 되는 거지. 정리까지. 물론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요청하는 것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김덕배는 멋쩍게 웃으며 신발을 벗고 선반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식탁에 앉은 김덕배는 집 안을 둘러봤다.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응, 집이 참 아늑하구나. 그때 부엌에서 요리를 준비하던 며느리가 돌아보더니 부드러운 듯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님, 부엌 쪽은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요리할 때 방해되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김덕배는 당황했다. 그냥 거드는 정도였는데. 그러나 며느리는 웃으면서도 선을 그었다. 괜찮아요. 아버님은 거실에서 편하게 쉬세요. 음식 다 차리면 부를게요. 김덕배는 쓸쓸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히 연말 분위기 망칠 필요는 없지.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서늘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김덕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김덕배는 아들과의 거리감이 조금씩 벌어지는 걸 느꼈다. 결혼 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들르던 아들이 결혼 후에는 연락조차 뜸해졌다. 전화를 걸면 늘 같은 답이 돌아왔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아버지, 주말에 한번 갈게요. 하지만 그 주말은 매번 오지 않았다. 김덕배는 이해하려 애썼다. 바쁜가 보지. 요즘에는 맞벌이를 해야 하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손자를 보기 위해 아들 집을 찾았을 때 며느리는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앞으로 오시기 전에 꼭 연락 주세요. 저희가 일정이 있어서요. 김덕배는 머쓱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리 말하는 게 예의겠지. 다음번엔 손자에게 줄 간식을 사서 들렀다. 상자 가득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와 젤리를 사들고 갔다. 손자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을 상상하며.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김덕배를 맞은 며느리의 표정은 싸늘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애한테 일반 과자는 먹이지 않아요. 유기농 무설탕 간식만 줍니다. 그러더니 김덕배가 가져온 간식 봉투를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내던졌다. 앞으로는 이런 건 안 사오셔도 돼요. 손자는 울먹이며 쓰레기통 쪽을 바라봤지만 며느리는 단호했다. 김덕배는 얼어붙은 듯 가만히 서 있었다. 사탕 하나도 마음대로 못 주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덕배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민성이 웃는 얼굴 한번 보려던 건데. 그날 이후 김덕배는 아들 집을 찾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아들에게 항의라도 해볼까 싶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뻔했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애들 건강 챙기는 건 기본이에요. 이해해주세요. 김덕배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그는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다. 내가 끼어들 곳은 이제 없구나. 결정적인 사건은 설날을 앞둔 어느 날 벌어졌다. 김덕배는 손자에게 줄 세뱃돈과 작은 선물을 들고 아들 집을 찾았다. 미리 연락도 했고 아들도 오세요라고 답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오셨어요. 그런데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김덕배가 고개를 끄덕이자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앞으로 민성이 방에는 들어가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아이가 요즘 민감해서 생활 리듬이 깨지거든요. 김덕배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민성이 방을. 왜? 아이 교육 때문에요. 정해진 루틴을 꼭 지켜야 해서요. 김덕배는 손자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만 보면 할아버지 하고 달려와 안기던 그 순수한 미소를. 그 애가 내가 방에 들어갔다고 불편해할까. 그런데도 며느리는 단호했다.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김덕배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가슴속 어딘가가 확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김덕배는 혼자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생각했다. 손자 방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불편한 존재가 됐구나. 잔을 내려놓으며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젠 나도 생각을 바꿔야겠다. 더는 참을 이유가 없다. 민성이 방 출입 금지 통보를 받고 돌아오는 길. 김덕배는 깊은 밤길을 터벅터벅 걸었다.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바람보다 더 시렸다. 김덕배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오래도록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느새 텅 빈 집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김덕배는 휴대전화를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아직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 팔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차분하게 답했다. 물론입니다. 명의자가 본인이시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으니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김덕배는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덕배는 창밖을 바라봤다. 얼어붙은 겨울하늘에 별 하나 없이 새까만 구름만 드리워져 있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한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다. 그 아들을 위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집을 마련해주고 결혼할 때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자신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다. 김덕배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집을 팔겠다. 이 집도, 이 인연도 이제 다 내려놓자. 다음 날 김덕배는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갔다. 계약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지만 사인은 망설임 없이 했다. 이 집 곧 좋은 주인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인연을 끊는 듯한 기분이었다.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관심 있는 내수자가 집을 보러 오겠다고 합니다. 김덕배는 그 사실을 아들에게도 알렸다. 그리고 약속된 날 김덕배가 집을 찾았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며느리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가에는 울다 남은 자국이 선명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김덕배를 바라보지 못했다. 아버지.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집 파는 건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곁에서 며느리도 울먹이며 손을 모았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김덕배는 두 사람을 한참 바라보다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민성이가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평소 같으면 달려와 안겼을 아이가 오늘은 쭈뼛쭈뼛 망설이고 있었다. 김덕배는 손자 쪽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못 보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손자는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아버지 옷자락을 잡았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김덕배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손자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이 아이마저 빼앗기느니 차라리 이 관계를 끊자.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도착한 것이다. 김덕배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어서 오세요. 집을 둘러보세요. 아들은 주저앉을 듯한 표정으로 김덕배를 바라봤고 며느리는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손자는 김덕배의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김덕배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다. 그렇게 김덕배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아들 부부에게서 등을 돌렸다. 집을 팔기로 결정하고 나자 김덕배의 삶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을 받은 날 김덕배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손자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거실, 아들과 술잔을 기울이던 주방, 모든 공간이 한순간에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미련은 두지 말자. 김덕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다. 도심을 떠난 김덕배는 경기도 변두리의 작은 마을에 새로 집을 얻었다. 짧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단독주택, 작은 텃밭이 딸린 집이었다. 이삿날 김덕배는 짐을 붙이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부터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산다. 텃밭에는 이미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김덕배는 허리를 숙여 땅을 만지며 오래도록 손바닥으로 흙을 쓸어내렸다. 밤이 되자 마을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던 완전한 정적이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허전했다. 문득문득 손자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고요한 시골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김덕배는 깨달았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다. 별빛이 김덕배의 새하늘을 채워주고 있었다. 시골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김덕배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새벽에는 텃밭에 물을 주고 낮에는 마을 책방에서 책을 빌려 읽었다. 가끔은 근처 개울가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나는 지금 비로소 내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김덕배에게 연락해오는 이는 없었다. 아들과 며느리 둘 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억지로 이어붙인 인연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혼자서라도 존엄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나았다. 어느 맑은 봄날, 김덕배는 들의 핀 작은 들꽃을 바라보다 문득 중얼거렸다. 민성이가 이걸 보면 참 좋아했을 텐데. 가슴 한편이 아릿했지만 그리움은 이제 김덕배를 짓누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가슴 속에 담아두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스레 물었다. 진짜 괜찮으세요? 가족은 소중한 거잖아요. 김덕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서로 존중하지 않는 가족이라면 없는 게 낫지. 그리고 부드럽게 덧붙였다. 난 이제야 내 인생을 살게 된 거야. 밤이 깊어가고 마당에는 별빛이 가득 내려앉았다. 김덕배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문 앞에 앉아 속삭였다. 잘 살아라. 나는 나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달콤한 바람이 불어와 김덕배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순간 김덕배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평온을 느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거절도, 누구의 외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김덕배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다.